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월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 제목이 깡패에 관련된 겁니다. 이재명이 고 전영수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였죠. 이재명은 지난 10일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과도한 압박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이냐.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죽었는데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어제 14일 중앙당사에서 이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했던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어쨌든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의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지지자들이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을 하자 이재명은 이렇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게 사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저만 잡으면 되지. 저를 잡기 위해 주변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안타깝고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진 일도 사실 자기 자신과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니까 제가 보기엔 글쎄 이걸 두고 사과라고 해야 합니까? 그래도 언론은 첫 사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결국 검은 월요일 대신에 검은 화요일이 됐습니다. 지난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급격히 나빠지는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통신사 기사 제목이 우리 경제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최악의 날, SVB 후폭풍의 증시 급락, 코스피 마이너스 2.56%, 코스닥 마이너스 3.91%, 올해 최대 낙폭. 그렇습니다. 정말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부터 나서서 은행 예금은 완전하다, 책임진다 이렇게 적극 개입을 했고 우리 금융당국도 리스크가 저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립서비스를 했지만 뉴욕의 중소형 은행이 다시 파산 위험에 빠지는 등, 아니 파산을 해버리는 등 중소형 은행 유동성 불안이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결국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여파가 우리 증시를 덮치면서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올해 들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14일 코스피는 전날 대비 61.63포인트, 2.56%가 하락을 한 2348.97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대 1일 하락폭입니다. 코스닥도 이 전날 대비 30.84포인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3.91%가 하락을 한 758.05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경제는 기초 체력 펀더멘털의 문제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지금 수출이 무너지니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경상수지 적자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무역수지 적자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2월 20일까지 무역 적자가 186억 달러, 그리고 3월 10일까지 228억 달러, 42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41%, 대중 수출 35% 감소를 했다. 역대 최악을 기록했던 작년보다 3배나 지금 무역 적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을 자임을 하면서 수출 총역전을 펼치자 지난달 잠깐 반등 기미를 보였던 수출 역시 열흘 만에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수지는 49억 9,500만 달러, 그러니까 50억 달러 적자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무역 수지는 작년 4월부터 이달까지 13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무역 적자는 외환위기 때인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 그러니까 약 2년 4개월간 적자를 보인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올해 무역 적자는 급증을 해서 3월 10일까지 227억 7,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억 6,900만 달러의 3.8배이며 지난해 연간 무역 수지 적자 477억 8,500만 달러의 약 48%,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됩니다. 벌써 작년 전체 무역 적자 절반을 보이고 있다. 결국 70일 만에 작년 무역 적자의 절반을 이미 기록했습니다. 반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6.2% 줄어든 157억 9,100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1월 전년 동월 대비 16.6% 줄어든 수출은 지난달 중국의 리오프닝,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재개한 영향으로 감소율을 7.5%로 줄였는데 이달 들어 다시 감소폭을 키웠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인데 이런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의 처음입니다. 특히 우리 수출을 떠받치는 반도체가 41.2%나 빠졌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회복 기미가 보일 거라는 3월에도 지금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의 여파로 마이너스 40%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D램 가격은 지난해 1분기 평균 3.41달러에서 지난달 1.81달러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가 늘 강점을 보이는 이 석유 제품은 마이너스 21.6%, 그리고 무선 통신기기가 마이너스 31.9%, 정밀기기가 마이너스 23.9% 등의 수출액이 감소했습니다. 모두 다 급감한 겁니다. 대중국 수출은 1년 전보다 35.3% 감소했습니다. 대중 무역 수지도 14억 3,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흑자를 보는 그런 나라다, 그런 무역 관계다. 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얘기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도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3대 수출국에 오른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1년 전보다 16.4%가 줄었고, 그리고 유럽연합, 그러니까 EU가 마이너스 6.2%, 일본은 마이너스 7.3% 수출이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달 열흘간 수입액은 207억 8,6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그나마 한파가 물러나서 이 3대 에너지, 그러니까 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이 지난달 대비 24.0% 줄어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를 해결할 현인 한 3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물 경제를 아는 분들 말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정부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이 경제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물 경제를 아는 분이 의회와 내각에 질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다시 정치판 얘기를 하겠습니다. 3.8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뒤 5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운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친윤일색, 당직 인사도 친윤일색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직할체제가 완성된 것을 만방에 과시했습니다. 심지어 지명직 최고위원 강대식도 유승민계가 아니라 친윤이라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연포탕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신임 대표 김기현이 연포탕을 어떻게 끓일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 친윤일색이라는 용어, 저만 친윤일색이라는 표현을 쓴 줄 알았는데 다들 그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은 똑같은 겁니다. 가장 재밌는 표현을 쓴 분은 윤희숙이었습니다. 그가 라디오에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연포탕이라는 게 적정 시간 동안 우려내야 하는데 아직은 국물이 잘 우러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글쎄요. 실제 저는 연포탕을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윤희숙은 인선이 다는 아니다 하면서 앞으로 부딪히는 문제에서
포용을 강조하고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끌어안고 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문제는 공천입니다. 공천에서까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친윤 일색을 나무라는 이들은 사무총장부터 친윤이 장악했다고 평가를 하지만 과연 친윤이 공천을 전횡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다가는 모두 다 망하니 말입니다. 신임 대변인이 된 유상범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정답일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정일체, 당정융합을 위한 당심들이 친윤 당대표, 친윤 최고위원을 선출한 것이다. 그러면 당직 인선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김기현이 아무리 연포당을 끓이고 싶어도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지금이 한계다. 이 얘기입니다. 유상범은 연포당에 이준석계는 왜 안 들어가느냐 하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이준석에게 달려있다. 현재 성상남 문제 무고죄로 경찰에서 기소기인으로 송치가 됐다. 결국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논의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유상범도 법조인이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은 끝났습니다. 어쨌든 김기현은 나름대로 연포당 행보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전날 안철수를 만난 데 이어서 이날 낮에는 황교안과 오찬에 회동을 했습니다. 고소고발이 난무한 전당대회가 불과 며칠 전인데 이 원팀을 위해 나름대로 예를 쓴 겁니다. 김기현이 회동 뒤에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잘하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나. 많은 공감을 형성했다.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글쎄요. 지난 전당대회 때 보니까 원수도 그런 원수들이 없던데 언제 그렇게 화기애애해졌습니까? 문제가 된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기현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4월 8일 임기가 끝나죠. 그래서 4월 8일 이후에 향후 1년간 김기현과 호흡을 맞출 새 원내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큰 선거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또다시 친윤이냐 아니냐. 하마평으로 4선이 김학용 그리고 3선이 박대출, 윤재옥, 조혜진 등이 올랐습니다. 윤재옥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맡았죠. 그리고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3선이 박대출도 대선 캠프에서 환경노동 특보단장을 맡은 친윤 의원입니다. 본인이 친윤을 내세우고 있죠.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퍼즐의 마지막 조합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연포탕이냐 아니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논란은 바로 내년 총선 공천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윤 일색으로 가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수당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뜻한 바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계획을 밀어붙일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사태가 그렇게 뜻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민생은 앞으로 1년간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은 기득권을 타파할 새로운 세력을 갈구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결국 얼마나 물갈이를 하느냐가 공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 때쯤이면 아마도 친윤으로 불리는 이들은 그 이름값 때문에 친윤이라는 모자 때문에 비명을 지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관저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얼굴들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김기현도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가 노동계획의 가장 기본이라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노동계획부터 매진해 보겠다 이 얘기죠. 이권화된 거대 노조와 싸운다.
대표적으로 민노총이죠. 민노총과 싸운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은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 배임 등의 행위가 발생을 하면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진합니다. 거대 노조의 제3노조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조합은 자녀에 대한 우선 채용을 요구하는 것에도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서는 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는데 김기현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3대 계획 중에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김기현은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 건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노동 유연성, 생산성 이 문제를 수면 아래 잠복을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립적 노사 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장담하건대 우리 노동시장에서 주 52시간제든 요새 정부가 내놓은 주 69시간제든 뭐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 69시간 이러니까 MZ세대가 발칵했죠. 현실은 모르는 얘기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같은 노사문화에서 노동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되지 않을 일입니다. 결국은 토론과 설득으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이 모든 노동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부터 노동운동의 정당성 문제까지 말입니다. 윤석열, 김기현 체제가 노동개혁에서 과연 얼마나 진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 진짜 패자를 꼽자면 누구일까요? 안철수와 이준석이다. 안철수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험지인 수도권 출신임을 강조했습니다. 김기현과 한판 붙으면서 나는 수도권 출신이다. 당신은 안방 같은 영남 출신 아니냐. 계속 그걸 강조를 했죠. 그런데 그는 선거판을 아주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생각보다 정체성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결국 보수의 정체성을 의심받은 안철수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준석은 거기에다가 보수의 핵인 도덕성을 의심받는 자입니다. 이러니 이준석을 따르는 동패, 천하용인들이 낙방의 선전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만약 아직도 이 지상파 TV와 라디오에 또아리를 틀 좌파들이 마이크를 독점하지 않았다면 이준석과 이준석의 동패들은 오래전에 소멸됐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은 2강 2약의 판세가 1강 3약의 구도로 바뀐 것을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그리고도 김기현이 결선으로 가지 않고 1차 투표에서 끝낸다는 것을 언론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패인은 무엇일까요? 안철수도 이준석도 정파를 만들지 못하고 기껏 개파를 만드는 게 바로 근본적인 패인입니다. 안철수는 새 정치를 외쳤지만 그래서 새 정치 10년을 보냈지만 그는 대중을 이끌 컨텐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파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둘 다 이미지 정치에 부합하는 쇼맨십 하나만은 대단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패배의 상처는 너무 큽니다. 솔직히 말해 외상은 없지만 뼛속 깊이 든 골병으로 그런 부상으로 거의 제기불능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수 여당과 합친 다음 당권을 잡고 그래서 공천권을 장악한 뒤에 다음 대권을 노린다. 이런 안철수의 마스터 플랜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처음 도전한 당권 싸움에서 52.93%를 득표한 김기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23.37%,
득표율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연립성을 꿈꾼 안철수는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다시 대장동 사건 하나만 짚고 시간상 짧게 짚고 마치겠습니다. 428억짜리 진실게임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가 연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유동규의 증언을 두고 나온 언론의 춘평입니다. 유동규의 주신문은 이틀 전에 했고 어제는 반대신문을 했죠. 이날 공판에는 김용측 변호인의 반대신문만 있었습니다. 김용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유동규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2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피의자 유동규는 김만배로부터 피의자 몫으로 대장동 수익금 700억 가운데 428억을 받기로 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는 아닙니다 라고 답했다. 이에 유동규는 검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동규는 전날 주신문에서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지분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쓰기로 했다고 증언을 했죠.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이 김만배가 약속한 지분을 받아오라고 요구를 하자 이 김만배가 지분 절반인 700억 원 가운데 공통비용을 제외한 428억 원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정에서의 증언과 달리 김용책 변호인이 공개를 한 조서에 의하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유동규는 피의자 외에 이재명, 정진상, 김용도 428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제가 받기로 한 적도 없고 이재명, 정진상, 김용도 모르는 사실이다. 제가 돈 받을 권한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한 바로 이 대답과 완전히 다른 대답을 증언을 이틀 전에 법정에서 한 겁니다. 문제는 검찰에서 이 조사가 이루어진 2022년 10월 13일은 유동규가 심경 변화를 계기로 폭로를 하게 된 2022년 9월 이후입니다. 유동규는 검사로부터 그런 조사를 받은 일주일 뒤인 10월 20일 새벽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습니다. 1년 만에 풀려난 거죠. 유동규의 조수와 법정에서의 답이 다르자 김용 변호인은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한 이유인데 그러면 선별적 진술을 한 것인가라고 추궁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걸 따진 겁니다. 유동규의 답은 이렇습니다. 전체 사실을 틀어놓는 게 그때까지는 두려웠다. 일부 시인하고 인정하기는 했지만 다 틀어놓고 말하기에는 망설여지고 겁이 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유동규에게 진실은 무엇입니까? 유동규는 또 대장동 본류재판에서 모든 걸 증언할 부분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제가 답변을 거부해도 되지만 다 털어놓고 죄를 시인하고 있다. 사실을 밝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고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김용 재판에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어도 되고 자신에 대한 배임죄, 이 대장동 본 사건 재판에서 모든 걸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진실을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뉘우치고 모든 것을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용 변호인은 정진상이 이재명이 대선 경선 자금을 요구했다는 시기에도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유동규는 정진상이 경선 자금 20억 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시기를 2020년 봄 무렵이라고 적어냈습니다. 이때는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기 훨씬 전이죠. 구체적으로는 봄이 좀 지난 무렵이었다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만배 전달하니 대선 전국이라 못 주겠다며 잘못해서 알려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하더라. 그러자 재판부는 이재명의 대부분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그 이야기를 꺼낼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명확히 기억해서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때입니다. 말하자면 정치적 명분이 걸린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경선 자금을 요구할 리 없다는 의문입니다. 더 말하자면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기 전이니 파기환송을 기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유동규의 발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20억 원을 요청하느냐? 이에 대한 유동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안 나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할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유동규의 기억은 비교적 명확히 보였습니다. 유동규는 김용에게 총 3차례에 걸쳐 1억 원, 3억 원, 2억 원 순으로 돈이 갔고 장소는 유은홀딩스 사무실, 그러니까 정민용과 함께 만든 유은홀딩스 사무실에서 또 유동규의 집 앞길 위에서 또 경기도청 북측 도로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2억 원을 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청 북측 도로, 거기서 2억 원을 지날 때입니다. 유동규는 차를 타고 와서 내린 것 같기도 하고 걸어간 것 같기도 하다며 기억이 혼재돼서 여기서 2번 만났나라는 생각도 했다. 슬리퍼를 신고 걸어간 기억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주신문 때는 걸어갔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 주신문 때는 걸어갔다고 답변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신빙성 판단은 추후에 법관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태영호 의원, 이 강남갑 출신이죠.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입니다. 태영호가 우리 정치판에 멋진 유머를 선사했습니다. 영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해서 그렇습니다. 유머를 아는 분 같습니다. 하긴 태영호 유머라기보다 비수, 날카로운 칼로 여기는 시각이 민주당에는 더 많습니다. 지난 12일 태영호는 페이스북에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JM의 민주당, 이 얘기입니다. 제명인의 민주당을 표현한 것인데 이 표현이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아시죠? 이 총재 정명석, 이 정명석도 JMS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을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죠.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호의 사과를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태영호는 14일 다시 페이스북에 올린 논평에서 그간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깡패라고 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또 이재정이 윤 대통령을 향해 나는 신이다, 용산판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태까지 민주당이 대통령을 향해 했던 모욕적 발언이야말로 비열하기 거지없는 발언들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최고 존엄을 건드린 것일까요? 민주당 대변인의 말입니다. 성착취 논란 등 최악의 사이비 종교단체와 엮고 민주당과 당대표를 욕보이려는 비열한 정치에 분노한다. 그럼 대통령을 두고 깡패라고 하면 괜찮고 이재명 대표를 보고 JMS라고 하면 그게 비열한 정치가 되는 겁니까? 태영호는 곧 도난지 유돈, 불안지 유불이라고 받았습니다. 도난지 유돈, 불안지 유불. 무학대사가 태조 이승계에게 한 말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도난지 유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참 재밌는 말입니다. 태영호의 말입니다. 그럼 윤 대통령을 깡패로 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무엇인지 대답해보라. 그렇죠. 깡패로 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분들은 누구입니까? 자,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